그 틀리냐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GDP가 어느 정도 몇만 불 이상이실 때는 분배라는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의 어떤 사회의 어떤 통합이랄지 또 이렇게 이 그 불평등 부의 불평등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데 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계적인 수치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어쨌든 간에 좌파가 진보 좌파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배 원리, 보수가 주장하는 성장의 원리는 어떤 그런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 그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진보 분배는 나쁘다, 잘못된 거다, 보수의 성장이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측면이라 한다면 또 진보는 굉장히 평등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보수는 자유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의 원형을 말이죠. 저기 18세기 프랑스의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보가 그렇습니다. 좌파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좌파는 어떤 평등을, 이퀄리티, 평등을 강조한다면 보수주의는 프리덤, 프리, 리버티,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진보는 또 사회 제도의 책임을 중시한 반면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조직을 중시한 반면에 보수주의는 굉장히 개인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자율성, 또 그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한 게 또 보수적 성향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역할을 굉장히 강화, 즉 국가가 실질적인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진보의 좌파고요. 보수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국가 역할이 가급적이면 역할을 좀 다운시키자, 역할을 좀 약화시키자, 이런 게 이제 그 보수의 어떤 그런 측면이라 한다면 진보에서는 또 뭐 어떤 참여 민주주의, 보수제저는 어떤 능력 위주의 어떤 실력 위주, 능력 위주를 추구한다면 또 진보에서는 어떤 그 법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그 교화주의, 어떤 사람 교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문제지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느슨하죠. 그러나 보수에서는 강력한 법치, 엄벌주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보수 정권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불법 시위를 할 때는 경찰들이나 이런 들이 굉장히 그 이렇게 뭐랄까 경찰 그 살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막 엄벌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불법 그 조직 단체 저기 뭐야 수장들을 체포하려고 막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죠. 그래서 보수들은 보면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법치와 엄벌주의를 추구한 반면에 진보 보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온도 차이가 다르지만 나지만 상당히 좀 교화주의 측면에서 추구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진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다문화나 문화 상대주의를 굉장히 중시한 반면에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자문화나 문화 절대주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트럼프가 공화당이었죠. 공화당은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을 때 방벽을 세워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죠. 그러나 오바마 정권이나 그 저기 그 바이든 정권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공화당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 어떤 불법 이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포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 부분에서 진보는 굉장히 다문화를 중심이 존중하고 또 문화 상대주의 측면을 존중한 반면에 보수에서는 문화 절대주의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평화 정치 자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주의, 혁신적 연대,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보수에서는 되게 실리적이면서 기업 우선, 이게 시장 경제에 맡겨두자,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 그래서 기업을 굉장히 중시를 한 반면에 우리 진보에서는 노동자를 굉장히 우선을 하죠.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 뭐 신장, 뭐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근로기준법이랄지 그런 법규를 많이 이렇게 진보 정권에서 많이 제정을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진보주의 프로그레스라고 이 보수주의랑 컨서버티비즘이라면 이 보수주의의 이런 피상적인 이런 그 차이들을 여러분이 대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는 말 그대로 기존의 현재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굉장히 부유하죠. 부유하면서도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뭐냐? 능력 위주, 실력 위주로서 기업들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고 또 시장 원리에 맡겨두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보는 아니다. 국가 그 시장 원리에 주면은 결국은 강자의 독식이다. 안 된다 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질서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 적정한 선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굉장히 평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분배를 중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복지를 저기 복지 정책을 봤을 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걸 놓고 상당히 여기 경쟁이 좀 이렇게 치열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는 줄 필요 없다. 선별적 복지를 하자. 아니다.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이 다 돈을 주자. 복지 정책을 펴지자 하자.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 가지고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진보 입장에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 반면에 이 보수 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복지 분야나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새롭다라는 것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문이나 언론이나 어떤 학교 다니실 때나 혹은 신문이나 어떤 언론이나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게 뭐고 보수라는 게 뭐다라는 걸 대충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이 정당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정당이랑 하는 것도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쭉 계보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정당의 형성 배경을 보면요. 해방 이후에 이 독립이 되고 나서 좌우익이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대립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거에 대한 그 뇌관 역할을 그 스파크 역할을 했던 게 뭐였다겠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대한 오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결국은 좌우익의 분열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좌우가 하나에 통합되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과 갈등을 하면서 북한의 단독 정권, 남한의 단독 정권, 결국은 한국 전쟁으로 귀결되고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또 좌우 분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결국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더욱더 모순을 격화시키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정당의 어떤 그런 특징들의 기본 특징들인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정당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서구적 관점이 봤을 때는 아직 의회가 만들어져 정부가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밖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행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구적인 관점에서 여기 최초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을 비교한다면 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정당의 형성을 보면 해방 이후에 어떤 그런 정치 사회적인 어떤 굉장히 분열과 갈등 위기 속에서 이 정당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요 특징인데요.
우선적으로 세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정통성의 이기와 통합의 이기, 그다음에 참여의 이기인데요. 이 세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정통성의 이기는 뭐냐? 신생국, 즉 우리나라가 이제 신생국, 새로운 국가로 이제 신생국으로 이제 성립해 가는 그런 과정이죠. 신생국은 기존 체제에서 정통성 이제 위기시 이제 발생할 때 정통성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일제 조선 총독부 정통성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통합의 위기. 한 국가가 분립이냐 혹은 통합으로 할 것이냐 통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통합과 관련된 위기 시에 이제 이런 정당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경험을 했죠. 분단을 나아갈 것이냐 통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위기. 식민지 시기 하에서의 피지배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죠. 식민지란 그 구조 자체가.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정치 참여에 과거에 억제되어 왔던 어떤 그 제한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참여하면서 발생되는 위기인데요. 그 결국은 뭐냐? 식민지 시대의 그 피지배자가 정치 참여의 권력을 획득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막 그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그 무질서한 그런 이제 난립되는 그런 어떤 형상을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내죠. 이런 다시 그 전국의 어떤 현안 문제를 놓고 둘러싸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당의 형성은 크게 이런 어떤 정통성의 어떤 위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고, 통합의 위기를 경험했고, 참여의 위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해방 직후에 우리 정당의 탄생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다 한 그 정당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징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정당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 정통성의 이익이나 통합의 이익이 참여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조건 하에서 국가 수립을 둘러싸고 이제 정당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출연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향과 가치를 가진 대표들이 이제 정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 미소 간의 어떤 외적인 요소와 또 앞서 말씀드린 서로 다른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제 그 우파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 체제가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당들이냐면은 한국민주당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독립당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인민당 들어보셨죠? 조선공산당 들어보셨죠? 여기서 한국민주당하고 한국독립당은 굉장히 우파적입니다. 보수주의 이 우파가 굉장히 우파라고 하고요. 그다음 조선인민당과 조선공산당은 좌파, 즉 진보주의적 성향이 강한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당들이 해방 직후에 우후죽순처럼 이제 막 이게 이 당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류의 당이 바로 이 민주당, 독립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4대 정당이 그 큰 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인물들이 각각 하나씩 다 당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때 어떤 당을 가지고 있었냐? 당이라고 원하는 어떤 조직체인데요. 그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다음에는 이제 민주의원인데요. 이승만이가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승만은 한국민주당하고 연립하면서 나중에 정권을 창출하고 나중에 가서는 자유당을 또 창출하죠. 이승만, 그다음에 김성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전남 고창, 전북 고창
전북 고창의 대부호입니다. 김성수 씨는 굉장히 그 장가를 잘 갔어요. 그 부잣집 그 저기 뭐냐 처를 얻어가지고 그 처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부귀 영화 상승을 구사했던 양반인데 이 김성수라는 사람은 동아일보를 인수를 했고 고려대학교를 그 인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성 전문학교죠, 고려대학교 전신이.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를 한 거지 이분이 창립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 저기 하시면 저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일단 동아일보 사장이고 어, 보성 전문학교 사장이고 또 조선 방직 공장에 또 거기에 관련돼서 다 이렇게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와 있죠. 이 김성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예. 그 제가 이분의 그 생가를 가봤어요. 제가 고향이 전남 용광인데 이분의 생가를 가봤는데 그 생가가 자기 동생의 김현수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집이 그 두 채로 되어 있는데 그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위치랍니다. 집이. 나중에 여러분들 고창에 한번 오시면 김성수 생가를 꼭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아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한국 독립당, 그다음 안재홍 선생의 뭐 국민당, 여운형 선생의 조선인민당, 나중에 근로인민당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 그다음에 박헌영, 여기 이제 강경 그 좌익 세력이죠. 지금 어떻게 화면에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앞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실질적인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 모든 분들이 누구 하나 차가운 머리로 냉정한 머리로 신탁 통치가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안이 발표됐을 때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오보 사건을 내 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현상을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로 이성으로 투시를 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찬탁이나 반탁이냐 거기에 틀에 프레임에 얽혀가지고 결국은 어 다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운명들이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혹은 암살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귀결이 되죠. 여기서 박헌영이는 나중에 55년도에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승만 뭐 나중에 하야를 당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큰 그 승리자는 이승만이죠. 김성수 씨는 이제 자연사를 하지만 김구 선생은 암살을 당하고요. 여운형 선생도 1947년도 7월 달에 19일 날 또 암살을 당하죠. 나머지 두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저기 하죠. 김규식 선생이나 안재홍 선생은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김규식 선생은 나중에 1950년 그때가 11월 달일 겁니다. 12월 달에 납북을 되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되다가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김규식 선생은. 그래서 묘도 북한에 있어요. 그 혁명 열사능원에. 자, 여러분 저기 조선공산당의 당수인 이 박헌영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여자분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음소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은정 지부장님. 잘 안 들리는데?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김명자 부지부장님? 지부장님입니까? 우리 김명자 부지부장님? 우리 이원환 선생님. 예. 아, 자, 안 들려요.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사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이 화면 밑에가 이제 이렇게 주세죽이라 써져 있거든요. 이 여자가 주세죽입니다. 주세죽.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책 보이죠? 네. 제목 보입니까? 어, 조선이라는 그 언론사 출신의 기자가 쓴 그 소설인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 책입니다. 새 여자라고 하는 1, 2권으로 돼 있거든요. 요걸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소설책인데 굉장히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선 공산당, 즉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시기의 공산당 또 해방 이후에 이 공산당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이 여자 주세죽이라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허정숙이라는 여자하고 고명자라는 여자하고 이 세 명의 여자가 서로 이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의 그 어떤 그 발자취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들은요, 소위 말해서 저기 경성 그 뭐야 트로이카라고 하는데 이 청계천에서 이 세 여자가 이 머리를 이렇게 그 단발머리거나 현대식 머리로 해가지고 그 청계천에서 이렇게 그 물놀이를 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거는 당시 192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 이 사진은 이 그 여자가 이렇게 발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이래요. 이게 이 세 여자가 근데 이 세 여자가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여자들이지만 주세죽은 박헌영하고 결혼을 하고 허정숙은 나중에 그 남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 허정숙이라는 여자 나중에 북한에 가서 고위직을 지내고 고명자라는 여자가 또 있는데 그 고명자는 그 여운형 선생의 비서도 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들 저기 하지만 이 세 명의 여자가 같은 나이도 비슷한 또래였는데 결국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면서 진보적인 여성들이었죠. 현대식 여성들. 이 여성들이 당시에 굉장히 그 경성에서는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주세죽은요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분은 그 함경북도 저기 그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외모가 굉장히 그 우리 현대식 그 도시틱하게 생긴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박헌영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남편이 누구냐? 박헌영이 절친이었던 김다냐라는 남자하고 또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주세죽이라는 여자의 남자들 박헌영, 김다냐 다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은 다 공통점이 뭐냐? 미제 플라치, 미제 간첩질을 했다 해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는 소련 KGB에 의해서, 하나는 김일성에 의해서 미제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그 처형을 당해요. 이 여자도 주세죽도 나중에 쓸쓸하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그 저기 중앙아시아 거기에서 이렇게 운명을 이제 달리하죠. 여러분들에게 그 이 새 여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이게 원투로 돼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시면 왜 그때 그 강사가 꼭 읽어보라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 이게 화면에 다 보입니까? 네. 네, 네, 보입니다. 다 눈에 쏙 들어오죠. 예, 이게 들어오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국 민주당 있죠? 한국 독립당 있죠? 이승만 있죠? 이거 흥업구락부라는 의미는 그 기독교 계열의 그 비밀 그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인민당 여운형 조선인민당 있죠?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있죠? 이제 이 5개 정도의 이 단체 조직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현재 정당의 어떤 큰 그 계보를 형성하는 원형이 됩니다. 원형. 그래서 이 정당들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현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해요. 자, 한국민주당은요, 어떤 당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식민지 시기에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해외 유학을 가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 한국 민주당에 있는 들어가 있는 그 당원들은요. 그래서 누구 있느냐? 김성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장덕수, 송진우, 또 장택상, 뭐 유진상,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한국 민주당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친일한 사람도 있고, 또 지주의 아들 혹은 지주인 사람들, 땅 부자들이요. 또 김성수처럼 땅 부자 겸 산업 이 저기로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부호들이, 이런 부호들로 형성되어 있는 게 한국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한국 민주당은 진보겠어요, 보수겠어요? 보수. 보수죠. 그렇죠. 네. 보수죠. 나중에 토지 개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합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가장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지 개혁이거든요. 유상 몰수, 유상 분배인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상 뭐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하고,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우리 남한에서는 정말 토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그것을 이승만 정권은 이 유상으로 이렇게 몰수해가지고 또 유상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한국 민주당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 자기 기득권의 재산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축소되니까. 물론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지만은 어떤 그런 이런 그 한국 민주당이 보수 세력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칩니다. 자, 한국 독립당은 말 그대로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저기 안에서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국 독립당입니다. 이승만은 흥어구락부라고 해줬지만 독립척성중앙협의회, 이게 실질적인 이승만이가 주도한 조직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51년도 11월 달에는 자유당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돼요. 확대되는 거죠. 조선인민당 여운형 선생, 그다음 박헌영 선생. 여기는 조선인민당 여운형은 좌파지만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온건한 사람이에요. 여운형 선생은요. 그러나 박헌영이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극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국 민주당을 봅시다. 내가 왜 우리나라 정당이 왜 기형적 현상이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국 민주당은 말 그대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굉장히 또 부자들, 도련님이거나 혹은 부자이거나 지주이거나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게 바로 한국 민주당이거든요. 그 민주당이 나중에는 신익희 선생의 계열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국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9년 1월 달에. 자, 그러다가 1955년에 민주당이 돼요. 처음에는 이 한국국민당이 이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토사구팽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익희 선생의 그 우익적 성향을 가진 신익희 선생하고 같이 국민당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국민당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55년대 민주당이 되면서 자유당 정권에 있어서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대, 1967년도에 신민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955년대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렇게 한국 민주당이 그다음에 민주국민당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민주당이 돼요. 그러다 4.19 혁명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죠. 그래 정권을 잡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당시에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이 힘을 못 쓰죠. 윤보선 씨라는 분이 대통령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의 진두지휘한 사람 누구예요? 장면이라는 그 장면 총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윤보선 씨는 구파 민주당에서의 구세력이고 장면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신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과 내부 분열이 막 발생해요. 이게 마저 나중에 박정희의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전국이 혼란을 내는 거예요. 이 신구 세력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국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내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차라리 저 애숭이 같은 놈들 지 밖을 챙기겠다고 신파 구파 나눠서 싸움하는 저 꼬락서니보다 차라리 군부가 들어와서 정치를 해라. 일소시켜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윤보선 계열의 이 계열이 기존의 민주당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신민당을 만들어요. 그게 1961년 2월 달입니다. 기존의 민주당 그대로 있고 신파 중심의 신민당 민주당이 있고 그 기존의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구 세력들이 신민당을 만들어요. 그러자마자 3개월 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정당 정치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1967년도에 가서 유진호 선생을 총재로 해서 다시 신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민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신민당이 만들어지면 67년도에 신민당이 창당되면서 71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40대 기수론 김영삼, 김대중 결국은 김대중이가 대통령 후보로 되면서 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90만 표 차이로 겨우겨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1971년도에 선거 유세할 때 김대중 당시 후보는 뭐라 했느냐?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박정희 후보가 이기면 앞으로 이런 직접 선거는 없을 거다. 앞으로 총통제가 실시될 거다. 그것을 대중강연에서 그거를 연설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유신 헌법을 제정하면서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선거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신민당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으로 이게 또 분화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모순이 되세요. 한국민주당 보수, 소위 말해서 보수 꼴통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신익희 계열의 사람들과 합류해가지고 민주국민당을 만들고 나중에 민주당을 만들다가 장명 정권
들어서서 신구파의 갈등으로 인해서 5.16에 의해서 한번 붕괴됐죠. 그러다가 67년도에 다시 또 만들어졌어요. 신민당이. 그래서 71년도에 그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 간의 경쟁에서 결국은 90만 표차로 겨우겨우 선거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이 또 되죠. 자, 그런 와중 속에 70년 동안 암흑기하다가 80년대 들어와서 다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여기 계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모양은 진보라고 막 하죠.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한국민주당이 나와요. 재미있는 현상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공식 강연에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결국은 뭐냐? 어떤 자기들의 신념과 가치관, 어떤 정책 노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어떤 정당 정치에서의 정당의 어떤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권력의 이익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결국은 파벌, 이게 사람 중심의 파벌로 인해 가지고 이 당이 해체됐다가 모였다가 이런 이합 집산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우리 철새 국회의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80년대, 90년대에서.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 하나 신념이니까. 그건 한 신념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는 정치는 그렇잖아요. 왜 뿌리부터가 이렇게 기형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내가 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올라가 보면은 이놈의 철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형이 바로 이런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발생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한국 독립당 봅시다. 김구 선생 봐세요. 자, 임시정부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독립당. 자, 여기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그 군부들 있죠. 한국 광복군에서 했던 그 사령관들이랄지 주요 인사들이 결국 어디 가느냐? 민주공화당으로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민주공화당에서 뭘 했죠? 최신분 장관 부귀영화 누립니다. 아주 굉장히 출소해요. 물론 그건 정치적인 겁니다. 박정희의 어떤 그런 자기의 과거의 친일 어떤 그런 것을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의 아들을 이렇게 최신분 장관 시켜주고 막 어디에요? 뭐 타이완 대사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자, 한국 독립당이 결국은 일부는 진보당으로 가고 또 군부에서는 민주공화당으로 또 가기도 합니다. 자, 이게 민주정의당, 민정당으로 다시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민주자유당으로 되면 됩니다. 민주자유당에서 한나라당 또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민주자유당 1990년에 노태우 정권이 권력을 잡았는데 요소 야대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국회의원이 요소 야대다 보니까 국정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실에서 그 당시에 신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이 민정당이 합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죠. 이게 3당 야합이라고 하죠. 그죠? 비판적으로 볼 때 야합이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또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교훈을 줬다고 봐요. 또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또 성기능적 역할을 또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는요 아시다시피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이 생물체는 죽어요. 자, 민주자유당이라는 요소 야대 속에서 노태우 정권이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 의원 수가 적으니까, 민정당 의원 수가 적으니까 이게 다수결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거부가 된단 말입니다. 부결이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다가 3당 야당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김영삼 정권이 창출되고 김영삼 정권이 등장할 수도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또 이 김대중 정권, 그다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일본 동경대, 그러니까 북경에서, 제가 여러분 잠깐 이야기 설명하자면, 제가 북경대학교에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실은 박사과정을 동경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거기 있는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류를 가지고 동경대학으로, 일본 동경대학으로 갔어요.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 어떤 교수님 한 분, 5분이 이제 박사 선발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은 언제냐고 물어봐요.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은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7년도 6.29 선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동경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no, 아니다는 거예요. 김영삼 정권 때 하나회를 척결했을 때가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정권하고 같이 야합을 해서 같은 한 몸통이가 됐지만, 거기에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때의 군 개혁 하나의 척결이라는 과감한 칼을 빼들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환경들도 바로 노태우하고 같은 한 지붕이 있지 않았으면 그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모든 것이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회를 일시에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이가 별도로 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그 하나회를 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태우랑 같이 여당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와중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민정당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세력들도 자기가 같이 품 안에 품을 수가 있는 와중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해 나가는 데서 굉장한 큰 빼기였을 거예요. 정치적 자산이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일시에 육군 참모총장이니 합참의장이니 이런 사람들을, 특전사 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을 일거에 막 날려버렸거든요. 그때 그 총대를 맸던 사람이 바로 권영애 국가안기부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막 자살 막 그러고 난리쳤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동경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도래는 6.29 선언이 아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선언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도래는 바로 김영삼 정권 때 하나의 척결이라고 본다. 나는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요. 우리 학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겉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럴싸하게 민주주의가 도래했죠. 직전제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어떤 걸맞게 제도적 차원에서는 만들어 놨으나 그러나 그 제도라는 것은 언제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도가 나빠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못 해가지고 그 난리 쳤습니까? 몇십 년 동안? 제도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거기에 못 따라가 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하나의 척결이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도래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 야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자유당 이게 또 한나라당으로 하고 자 옆에서 보시면 평화민주당 DJ당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오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열린 우리당으로 가지만 나중에 열린 우리당 얼마 가서 이제 또 문을 닫죠. 이게 결국은 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옵니다. 자, 두 번째 이승만 같은 경우는 뭐냐? 1950 이승만 같은 경우는 당을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당을 그 배척을 합니다.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굉장히 배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51년 11월 달에 자유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때 이범석이나 이기붕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제 정면 권력 정면으로 등장하면서 이범석은 나중에 거세를 당하지만 이기붕은 끝까지 이인자로서의 처세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리죠. 자, 이 자유당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잔당들이 나중에는 공화당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박정희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일으켰던 그 공화당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인민당 여운형은 어떻게 되냐? 조봉암 선생의 그 진보당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나중에 제야로 흘러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나 그런 게 언어의 어떤 뿌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진보당이 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보당이나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그 문익환 목사랄지 이런 분들이 또 이 조봉암 진보당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은 말 그대로 나중에 김일성 조선노동당으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기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잘 봐보세요.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이승만, 자유당, 조선인민당, 여운형, 조선공산당 빼놓고요. 이 네 개의 큰 정당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합 집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가 차별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진보와 보수라는 색깔을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한국민주당이 나오고 또 한국독립당, 이승만, 이 자유당이 다 그쪽으로 다 이 흡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진보도 없고 진정한 보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현황 잘 보이십니까? 잘 보여요? 이 표 잘 보여요? 짧긴 한데요. 네, 잘 보이긴 보입니까? 합니다. 네. 보입니까?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1963년도 10월 15일 날 자, 제 5대 대통령 선거를 해요.
이때 후보가 누구였냐? 바로 박정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윤보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윤보선과 박정희 간의 그 대결입니다. 자, 문종과 박정희 대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전남을 봐보세요. 전남의 득표율이 박정희 후보가 57.22%입니다. 그렇죠? 네. 자, 보이시죠? 그렇죠. 네. 다음 경북은 몇입니까? 경북 55.64%입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1963년도 10월 15일 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민정으로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에서 공화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요. 자, 그러면서 호남에서 전남에서 57.22%가 나와요. 득표율이. 경북에서는 55.64%가 나와요. 2% 차이죠. 2%, 2% 차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박정희 후보가 남노당이다. 여기 그 남노당 출신, 남노당에서 어떤 간첩 역할을 했다. 남노당의 어떤 군 내부에서의 남노당의 최고 대빵이었다. 그러면서 이 남노당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 목숨까지 처형을 당할 뻔했는데 나중에 백성엽이니 뭐 장도영이니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박정희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현역으로 복귀해서 승승장구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민정으로 이양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자기 고향인 경북이 아닌 경북보다도 2%가 더 많은 호남에서 전남에서 표를 2%를 더 확보를 했어요.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당시에 김형욱 당시에 그 김형욱 정보부장이 당시 그 김용욱 정보부장이 아니고 다른 정보부장이었는데 그때 김종필인지 김용욱이었나? 그 당시에 정보부장이 뭐였냐? 다른 데를 표를 다 까보니까 윤보선하고 박정희하고 표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호남에서 이제 이 표를 이제 이렇게 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쿠데타 군부 세력들이 야, 이거 호남표는 보나마 뻔하다. 이건 그냥 뒤집어 엎고 이번 그 저기 5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로 시키고 다시 득표 현황을 다시 여기 투표를 하자. 실시하게 하자. 그래서 이때 말이죠. 그 선거 개표 그쪽에서는 박정희의 군부 세력들에 의해서 제2의 쿠데타가 또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뭐라 했냐? 아니다. 한번 까보자. 까보고 나서 그때 가서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그래 한번 까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판을 뒤집었지 지금에서 뒤집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까봤어요. 까봤는데 2%가 박정희 후보가 앞선 겁니다. 이때가 55만 표가 총 50만 표로 해가지고 승리를 해요. 호남에서 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니까요. 이 관련된 이 도표를 가지고 다른 데서 강연을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 강연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막고 다시 재확인하는 그 진짜 사실이냐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던 그 기전은 바로 호남에 2%가 결국은 박정희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을 잘 안 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바로
이 오야붕, 즉 인물 중심이거나 혹은 지역 구도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충청도의 김종필 다이묘 막부, 우리 저기 우리 일본의 전국 시대 이야기, 저기 에도 막부 시대 이야기하면은 충청도 다이묘 김종필, 전라도 다이묘 김대중, 경상도 다이묘, 여기는 또 다이묘들이 한 여러 명 되죠. 전두환, 뭐 노태우, 뭐 저기도 김영삼. 결국은 뭐냐? 내가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자기들의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 호남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호남을 완전히 푸대접하죠. 지역 구도를 경상도 호남이라고 하는 것들 이때만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구도가 71년도에 김대중이 후보가 나와서 경선을 할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초등학교 은사가 선거 유세 중 연설 중에 경상도 사람들을 우리 경상도 우리 박정희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지역 차별, 지역 구도를 최초로 연설을 할 때 끄집어내게 해야죠. 지역 구도로 이렇게 편을 갈라놓은 게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최초로 대통령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호남에서 2%를 앞섰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50만 표로. 지역 구도, 지역 정서의 지역 차별 구도를 만들었던 게 1971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의 초등학교과 중학교 은사였던 사람의 연설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건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정치인들이 선거만 되면은 맨날 들고 일하는 게 뭐예요? 딱 메뉴, 단골 메뉴. 잡발이냐 빨갱이냐 아니냐. 주변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결국은 뭐냐? 뽑아놓으면 똑같아요. 하나도 뭔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 다 거기 들러리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전라도 영광이지만 표가 막 90% 나오면 솔직히 쪽팔려요. 대선이다, 총선이다 했을 때 막 90%, 막 80%, 90% 넘으면 막 얼굴이 막 이거 솔직히 말 쪽팔려. 창피해요. 물론 거기에는 5.18이랄지 여러 가지 지역 차별이나 뭐 5.18이라는 그런 깊은 아픈 지역적 상처도 갖고 있어서 그 트라우마의 어떤 하나의 표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60%나 70%까지는 해야 되는데 막 90%, 막 80 몇 프로, 막 90% 나와버린다.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는 당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서 돈 써가지고 백 써가지고 공천권 따내면은 무조건 민주당 광주에다 깃발 꽂으면 다 돼버려요. 근데 뭐 해놓으면 무능력해. 능력이 없어. 역사 지식이 없어. 이런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돈만 많아. 그 돈만으로 공천권 따가지고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선거 쓸 때 뿌렸던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 뒤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손에 저기 피해가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해가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국민들이 오늘 강연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가감히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구도 또 사산 농쟁 이런 것은 이제는 이제 저기 곳간에다가 놓고 열쇠를 잠가야지 못 나오게. 그러면서 정말 인물 중심에 당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희 고향에서도 그래요.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똑똑한 사람이 후보가 나오면 찍어야 된다. 왜 자꾸 민주당만 찍냐. 그럼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고 이상한 소리, 이상하게 사람이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속으로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신 분들은 모두가 이제는 지역구도다, 사산 농쟁이다. 앞으로 그런 것이 이제 발휘를 못하겠지만 가감히 그런 프레임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말 인물 중심의 정치 지도자를, 정당 지도자들이나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당이 어떤 기형적인 현상이었고 또 지역구도 속에서 경상도 전라도를 그렇게 막 다투고 하고 싸움질을 했을 때 누가 과연 이익을 받냐는 거예요. 박정희 보십시오. 결국 전라도에서 2% 앞서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71년도에 저기 대통령 선거했을 때 결국은 김대중한테 질 것 같으니까 지역구도를 바람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죠. 그 광풍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아까 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강의를 하는 강의를 듣는 우리 용인 수원 대한사랑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는 이런 허상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이제는 이제 언론에서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대중선동, 혹은 지역구도, 혹은 사산 농쟁 이런 것에서 가감히 탈피해서 이제는 뭔가 좀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지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에 지금 해가지고요. 샤츠 슈나이더라는 그 학자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근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결국은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대중들의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과거에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서 가감히 탈피해서 좀 더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나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결론에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